그리고요, 조선 이제 시대가 되면요, 소설이 굉장히 활기를 치게 돼요. 왜 소설이 활기를 칠까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별로 소설을 보지 않았어요, 많이. 왜냐하면 다 한자로 쓰여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글이 많이 이제 사람들한테 퍼지게 되고, 사람들이 한글을 알게 되고, 쉽게 언어를 배우게 되니까 점점 소설 같은 것들을 많이 쓰게 되고, 읽게 되고 그랬던 것이에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요, 소설의 황금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은 소설들이 탄생하게 돼요. 홍길동전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요, 이제 아주 많은 작품들, 배비장전이라든지 춘향전, 온갖 소설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중요한 작품들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이 소설이 처음 시작되게 된 계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려시대 때 있었던 가전체 소설에서 영향을 받게 돼요. 가전체가 사물을 의인화한 소설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한 사람의 일대기를 담은 소설들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그 작품 감상 오른쪽 편에 보시면요, 만복사적포기라고 되어 있죠. 만복사적포기는 최초의 그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금오신화에 속하는 소설 중에 하나예요. 금오신화가 5가지 소설들을 모아놓은 책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하나인 소설인데요. 제자가인형 주인공들이 나왔다고 써있죠. 제자가인이라는 거는 굉장히 모든 고전 소설을 갖다 통트는 키워드예요. 아주 재주가 많고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대부분의 고전 소설에서는요, 완전 엄친아 엄친 딸만 주인공이에요. 뭐든지 잘해요. 뭐 공부도 잘했고 장원급제하고 얼굴도 굉장히 잘생기고 다 예쁘고 선녀가 뭐 하강하는 것이고 이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제자가인형 인물이라고 말을 하고요. 모든 소설들의 대부분에서 주인공을 맡고 있지요. 예, 그래서 만복사적포기에선 보면요, 어떤 남자가 장가를 못 가가지고 부처님한테 제발 자기 장가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주사위 놀이를 자기 혼자 합니다. 부처님 거 제가 이제 던지겠습니다 하고 딱 던졌는데 자기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진짜로 여자를 줘요. 근데 그 여자가 죽은 여자였던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명나라 구의 전등신화, 전등신화가 굉장히 좀 다 기이한 얘기들을 쓴 중국의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역시 굉장히 기이한 얘기이기 때문에 명나라 구의 전등신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유명한 작품은요, 양반전이라는 소설인데요. 예, 풍자 소설이고 굉장히 실사구시 실학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양반전이 바로 박지원이라는 실학자가 쓴 소설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양반전 내용 아마 다들 학교에서 한 번쯤 배우셨을 거예요. 아주 가난한 양반이 한 명 있었죠. 그래가지고선 부자한테 가가지고서는 제발 자기 빚 좀 갚아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자가 가가지고서는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 사람한테 양반을 사게 돼요. 근데 사또가 이러는 거예요. 너 정말 양반하려고? 그럼 너 이제부터 네가 지켜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 그러면서 아침에 완전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주 돈에 대한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걸을 때도 굉장히 양반스럽게 걸어야 되고, 아주 지켜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또 나 양반 못하겠다. 그래서 그럼 대체 양반으로 좋은 점은 뭡니까? 라고 말해요. 그게 바로 이제 양반 문권 2에서 이제 나오게 돼요. 문권이라는 거는 사또가 줄줄 읊은 그 문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양반이 뭐가 좋냐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 평민들 다 네 종으로 부려먹을 수 있어. 너 우리 집 논밭 깔아, 그럼 논밭 갈아야 되고, 그다음에 뭐 좋은 거 있으면 다 뺏어다 쓰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체 그럼 양반이 도둑이랑 다를 게 뭐냐면서 부자가 도망가 버려요. 양반 문권 2에서는 되게 양반이라는 신분을 빌미로 해서 평민들한테 온갖 횡포를 저지르는 그런 양반들에 대한 비판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양반전은 굉장히 풍자적이다. 양반이라는 사람을 풍자하고 있고, 그런 양반의 그런 횡포스러운 모습을 갖다가 소망하고 막 이렇게 선망하는 그런 평민들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풍자를 하고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작품이 운영전도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죠. 운영전에서 중요하게 보실 것은요, 염정소설 밑줄 그으시고요, 액자식 구성. 네, 이게 중요해요. 운영전은요, 액자식 구성이에요. 액자식 구성이 뭘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고전소설, 문학작품을 정리하실 때는요, 이런 문학 용어들을 정리해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보통 이런 문제에서 다 틀리게 되거든요. 무슨 뜻인지를 모르면 풀 수 없는 문제들 굉장히 많아요. 액자식 구성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액자 형태를 보시면요. 그 액자 안과 그리고 액자 바깥으로 세상이 구분이 되죠. 액자 안은 보통 꿈속 또는 다른 사람의 회상 얘기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바깥에서는 이 액자 안 얘기를 말하게 되는 다른 액자 바깥의 얘기, 현실 속의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안녕, 너 만났네. 왜 여태까지 안 보였어? 그랬더니 나가 꿈을 하나 꿨어. 근데 그 꿈이 너무 길었던 거야. 꿈 얘기를 갖다가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부터 그 꿈 이야기가 액자 안의 얘기가 되고요. 그 얘기 다 끝난 다음에 와 진짜 재밌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니? 정말 내 여태까지 삶을 다 반성하게 됐어. 이러면서 주인공이 말하게 되면은 이제 이때 얘기는 액자 바깥의 얘기가 되면서 소설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전 역시 마찬가지 소설인데요. 이제 어떤 사람이 그 귀신인 두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귀신인 두 사람이 이제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사랑 얘기를 쭉 액자식으로 얘기해주면서 그 소설 전개 내용이 진행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 귀신했다는 건 어떻게 돼요? 네, 스토리가 해피엔딩이 아니라 근데 배드엔딩, 아주 비극적으로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굉장히 보기 드문 고대 소설의 비극적인 소설이다라는 것도 특이한 점입니다. 최척정 같은 경우는요, 그 가족들 전쟁이 나서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만나게 된 내용인데요. 그다지 유명한 소설은 아니라서 시험엔 잘 안 나오는 것 같고요. 박시전과 구운몽 한번 봅시다. 박시전 같은 경우에는요, 군담 소설이라고 합니다. 군담 소설이라는 것은 전쟁 소설을 말합니다. 소설의 전체적인 내용이 거의 다 전쟁 얘기로 그리고 전쟁에서 주인공의 활약으로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박씨라는 굉장히 못생긴 여자가 시집을 왔는데요. 왔다가 딱 변신을 하게 되죠. 아주 미인으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부터 자기 남편을 갖다가 도와줘서 장원급제도 시키고요. 그리고 전쟁이 나게 되니까 그 자신의 집에다가 여자들 다 모아놓고서는 피신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쟁에서 활약을 갖다가 펼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변신 모티브, 못생긴 여자 박색에서 절색, 예쁜 여자로 변하게 되었다는 변신 모티브와 함께 청나라의 그 군대가 밀려왔을 때 그들을 물리치고 여자들을 보호한다는 내용의 병자 호란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다. 이런 것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시전에서의 키워드는 뭐예요? 변신, 그리고 병자 호란 이 두 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구운몽 같은 경우 역시 몽자류 소설로 액자식 구성을 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꿈속 소설 얘기들은 액자식 구성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운몽은 조신몽과 되게 비슷해요. 이 남자가 스님이어가지고 여자를 절대 탐하면 안 되는데 선녀들을 보고 반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 상사병에 걸려 있다가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인간 세계에 내려가서 양소유란 사람이 되어가지고 장원도 급제하고 그리고 9명의 여자들을 갖다가 처첩을 거느리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문득 인생이 무상하게 느껴질 때 꿈에서 딱 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인생의 부귀영화가 다 헛되고 한낱 꿈에 불과하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으면서 딱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몽자류 소설이 되는 것이고요. 몽자류 소설들이 대부분 이렇게 꿈으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런 소설들을 몽자류 소설이라고 하거든요. 구운몽 역시 그런 소설을 속하게 되고요. 유교에서의 입신양명이라는 주제와 그리고 도교에서의 신선사상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진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비장전 같은 경우는요. 기생에 미친 한 남자가 완전 망신살이를 갖다가 당하게 되는 그런 얘기로요. 이제 기생들에게 굉장히 빠져가지고서는 뭐 이빨을 뽑아줬다는 발치설화 그리고 기생 때문에 망신살이가 뻘쳐가지고 쌀을 잡는 그런 창고 있죠. 미궤에 갇혔다는 미궤설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배비장에서 비장이라는 것은 감사 사또를 호위하던 벼슬을 말하고요. 배씨성을 가진 비장이 기생에 빠지면서 겪는 이야기들을 갖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춘향전을 보시면요. 춘향전은 다 익히 아시는 내용이실 텐데요. 판소리계 소설 그리고 근원설화는 신원설화, 암행어사설화, 노진설화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아마 다른 것들은 아실 거예요. 신원 같은 경우는 원한을 풀어준다. 즉 한맺힌 그런 기생의 얘기 같은 것들을 갖다가 설화로 모티브로 갖고 있는 것이고요. 노진설화 같은 경우는요. 노진이 암행어사 이름이에요. 암행어사 설화랑 같은 말이죠. 조선 중기에 유명했던 암행어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소설이고요. 그래서 이 춘향전 같은 경우는 사또의 저항에서 이제 기생의 딸이었던 춘향이
끝까지 수청을 거부하고 결국에 그 사또를 응징한다는 데에서 평민들이 양반층에 저항했던 그런 주제의식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굳게 그 정절을 지키고선 사랑을 지켰다는 데서 굳은 정절과 사랑 역시 주제가 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요. 고전 문학을 전부 다 살펴보았어요. 이제 다음으로 현대 문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